47장. 사물이 되자 살롱에 출품하는 일로 모두들 흥분에 빠졌다. 클러터는 그 나름대로의 신념으로 출품작은 한 점도 준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로우슨이 내놓은 2개의 초상화를 몹시 경멸하고 있었다. 실상 그것들은 그림 공부하는 학생들의 습작티가 드러난 것으로 그저 모델의 얼굴을 그대로 꾸밈없이 옮긴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래도 분명히 어떤 힘은 나타나 있었다. 한편 완벽만을 노리는 클러터는 조금이라도 망설여지는 작품은 도무지 참을 수 없다는 식이어서 로우슨에게도 자기의 아틀리에 밖으로는 내갈 수도 없는 졸작을 겁도 없이 출품하다니 창피를 몰라도 정도가 있지 하고 입바른 말을 하며 어깨를 으쓱 축해 올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뒤에 그 2점이 모두 입선되었을 때에도 그의 경멸에는 변함이 없었다. 플라나간도 출품은 했으나 낙선하고 말았다. 오트 부인은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극히 평범하기는 하지만 솜씨있게 그려진 별로 나무랄 데 없는 작품을 출품하여 퍽 좋은 장소에 걸리게 되었다. 하이델베르그에서 작별한 이래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헤이워드가 파리에 와서 며칠 동안 머무르게 되어 때마침 로우슨의 입선을 축하하는 파티에도 참석했다. 헤이워드를 부디 한번 만나기를 열망하던 필립은 무척 애타게 기다렸으나 막상 그를 만나보자 의외로 실망했다. 겉모습까지도 퍽 변해 있었다. 아름다웠던 머리는 빛을 잃었고 그 잘났던 모습도 변하기 쉬운 세상이라 색향을 잃고 어쩐지 시든 것처럼 느껴졌다. 푸른 눈은 그전보다 한결 더 파래지고 얼굴에는 어딘지 흐린 그늘까지 나타나 있었다. 그러면서도 정신연령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는지 18살 때의 필립을 감동케 했던 그 교양이란 21살의 필립에게는 오히려 가벼운 경멸을 살 뿐이었다. 필립 자신은 꽤 많이 달라져서 예술이나 인생이나 문학에 관한 자신의 낡은 견해는 분명히 경멸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런 만큼 옛날 그대로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헤이워드 앞에서 특별히 자기의 그런 생각을 펼쳐 보일 마음은 전혀 없었으나 이곳저곳의 화랑으로 안내하고 다니는 동안 사실 그 자신도 극히 최근에야 얻은 혁신적인 견해를 헤이워드 앞에 도도하게 늘어놓게 되었다. 만해의 올랭피아 앞에서 그는 연극을 하듯이 말했다. 나는 이 그림 하나만 있으면 옛날의 대가들을 모조리 기꺼이 주워버려도 좋아요. 다만 발레스케스하고 렘브란트나 베르메르, 많은 예외지만 베르메르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라고 하네요. 베르메르라니 누군가? 헤이워드가 물었다. 아니, 베르메르를 모르세요? 그렇다면 이거 야단인데 한시바삐 알아야겠군요. 그는 현대 화가와 같은 그림을 그린 유일한 옛 화가예요. 필립은 헤이워드와 릭상부르 미술관에서 나와 루브르 미술관으로 서둘러 갔다. 하지만 여기에도 볼만한 그림이 아직 많지 않은가? 무엇이든지 많이 보아두고 싶은 여행자 특유의 심정으로 헤이워드가 말했다. 아, 신통한 게 없어요. 그런 정도는 베데크, 여행 안내서랍니다. 베데크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나중에 혼자서 구경 오시죠. 루브르 미술관에 오자 필립은 다짜고짜 그를 대화랑으로 데려갔다. 다빈치의 조콘다를 한번 보고 싶은데 헤이워드가 말했다. 아, 그건 한낱 문학에 지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필립은 베르메르 반델프트작 레이스 직공 앞에 섰다. 자, 보세요. 이거예요. 이것이 루브르에서 가장 훌륭한 그림이죠. 요컨대 완전한 만해란 말이에요. 그는 엄지손가락을 내저으면서 이 매력있는 작품에 대해서 유창하게 설명했다. 아틀리에에서만 통용하는 말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어쩐지 그렇게 훌륭한 그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걸? 헤이워드가 말했다. 물론 이것은 화가들의 그림이거든요. 문외한의 눈에는 그렇게 대수로운 그림으로 보이지 않으리라는 것도 나는 알아요. 무슨 눈이라고? 문외한의 눈 말이에요. 무릇 예술을 애호가라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헤이워드도 제법 공정하려고 무척 애쓰고 있었다. 그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우 독단적인 대신에 자기 주장이 뚜렷한 상대에게는 반대로 무척 조심스럽게 대했다. 따라서 그는 필립의 분명한 확신에 맞닥뜨리자 완전히 기가 눌려버렸다. 그래서 그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자는 화가 자신이라는 그들의 교만한 주장도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필립이 미처 말하지 않은 주장까지 무조건 승인하고 만 것이었다. 2, 3일 뒤에 필립과 로우슨이 함께 마련한 파티가 열렸다. 크론쇼도 특별히 그들과 식사하기로 했고 첼리스 양도 와서 요리를 맡아주겠다고 자청했다.
첼리스는 같은 여성에게는 전혀 흥미가 없는 여자였다. 그녀를 생각해서 다른 여자들을 초청하는 제안에는 그녀 자신이 반대했다. 클루턴과 플라나간, 포트, 그 밖의 두 사람, 이것이 파티에 참석한 사람 전부였다. 의자도 탁자도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모델대를 테이블 대용으로 쓰고 손님들은 여행 가방 위에 앉든가 그것이 싫으면 마룻바닥에 그냥 앉았다. 메뉴는 첼리스 양이 손수 요리한 수프에다 바로 근처에서 따끈따끈하고 먹음직하게 구워서 배달해 달라고 한 양다리 고기, 갈로 속에 감자는 첼리스 양이 미리 요리해 두었으며 그 아틀리에에는 그녀가 기름에 볶은 당근 냄새가 가득 풍겼다. 당근 볶음은 그녀가 가장 자랑하는 요리였다. 이렇게 관로 속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배구이로. 이 배구이는 서양배에 블렌드를 부어서 불에 구운 것. 배구이로 이것은 클론쇼가 손수 사다가 만들었다. 마지막으로는 엄청나게 큰 브리치즈. 이것이 창가에 놓여서 향긋한 그 냄새가 방 안에 잔뜩 차려진 딴 요리에까지 형용할 수 없는 향기를 더해주고 있었다. 클론쇼가 윗자리에 앉는답시고 트렁크 위에 걸터앉아서 터키 대관처럼 책상 다리를 꼬고 그를 둘러싼 젊은이들을 벙글벙글하고 유쾌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습관이라 무서운 것이어서 조그만 아뜰리에는 스토프 불로 화끈거릴 만큼 더웠는데도 여전히 그는 외투깃을 세우고 중산모를 쓰고 앉아 있었다. 그 옆에 키안티는 이탈리아산 포도주, 키안티 주의 큰 병 4개가 위스키 병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2병씩 나란히 서 있는 것을 그는 만족한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개미 허리의 호리호리한 코카시아 미인을 투실투실한 황간 4사람이 호위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그는 말했다. 헤이워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거북하게 하지 않으려는 생각인지 드위트 양복에 트리니티 홀 넥타이의 가벼운 차림이었다. 그의 옷차림은 어쩐지 개귀할 만큼 영국적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특별히 세심하고 은근하게 대해주었다. 수프를 드는 동안에도 화제는 주로 날씨에 관한 것이라든가 정치 정세에 관한 것뿐이었다. 양다리 고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잠깐 이야기가 멈춰지고 첼리스 양이 담배를 붙여 물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외쳤다. 라푼젤, 라푼젤, 그대의 머리를 풀어 헤칠지어다. 우아한 손이 살짝 움직이자 리본이 풀어지고 금발이 어깨까지 늘어져 내려왔다. 그녀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렇게 내려뜨리는 편이 훨씬 편하거든요. 다갈색의 커다란 눈, 야위고 금욕적인 얼굴, 창백하리만큼 흰 살결, 널찍한 이마, 마치 번존스의 그림 속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보였다. 길고 아름다운 손가락에는 니코틴이 짙게 배어 있었다. 연한 보랏빛과 초록빛의 늘씬하게 늘어진 긴 옷을 입고 있었다. 어딘가 모르게 켄싱턴의 하이스트리트, 이거는 번존스가 살았으면 지금은 상징가로 유명하다는데 켄싱턴의 하이스트리트를 떠올리게 하는 낭만적인 풍경이 감돌았다. 방자한 탐미주의자이기는 했지만 밑바탕은 어디까지나 친절하고 성품이 좋은 그런 여자로 허식을 부리는 것은 그 모습에 불과했다. 바로 이때 노크 소리가 들리고 뜻밖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환성을 올렸다. 첼리스 양도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양다리를 받아들자 마치 언쟁반에 얹어놓은 세례요한의 머리를 받드는 것처럼 높이 쳐들어 보였다. 그리고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마치 성직자 같은 발걸음으로 근엄하게 다가왔다. 여 헤로디아의 딸이여. 그런수가 힘껏 소리 높여 외쳤다. 양고기는 삽시간에 겉들이 먹어치웠다. 이토록 안색이 좋지 못한 여자가 이렇게 왕성한 식욕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기만 해도 즐거운 일이었다. 클루턴과 포터가 그녀를 가운데 끼고 양편에 앉아 있었는데 서로가 수줍음을 타서 곤란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그녀는 대개인 남성들에게 6주쯤 되면 실정을 느끼는 그런 여자였다. 다만 그 뒤에도 자기 발밑에 꿇어앉아 젊은 마음을 바쳤던 사나이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잘 알아서 사랑이 식고 이미 사랑을 느끼지 않는 그런 남자에게도 결코 악의를 품지 않았다. 매우 정답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친하게 교제하고 있었다. 때때로 그녀는 우울한 눈길로 로우슨을 바라보았다. 배구이 요리는 대성공이었다. 첫째로 브랜디 덕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첼리스 양이 치즈와 함께 먹으라고 자꾸 권했기 때문이었다. 전 도무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맛이 있는지 아니면 속이 느끼해서 구역질이 날 지경인지 분간이 안 되는군요. 이상야릇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난 뒤에 그녀가 말했다.
그러자 곧이어 커피와 꼬냑이 나왔으므로 요행이 버릇없는 돌발사는 일어나지 않았고 모두 즐거운 기분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무엇이든지 이른바 예술적인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첼리스 양은 크런쇼와 나란히 앉아서는 제법 우아한 포즈를 취하고 그 멋진 머리를 가볍게 그의 어깨 위에 얹어놓았다. 꿈꾸는 듯한 눈동자로 시간이란 어두운 10년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따금 생각난 것처럼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으로 오랫도록 로우슨을 바라보고는 깊은 한숨을 짓는 것이었다. 여름철이 다가오자 젊은이들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높고 푸른 하늘이 바다로 떠나라고 유혹을 소곤거렸고 플라트너스 잎사귀 그늘을 스치는 산들바람은 그들의 마음을 전원으로 이끌어갔다. 모두 파리를 떠날 계획들을 세웠다. 가지고 갈 캔버스의 크기를 의논하기도 하고 스케치용 화판을 듬뿍 준비하기도 했다. 브루타뉴 지방의 여러 지명을 들고 그 장단점을 토론하기도 했다. 플라나간과 포트는 콩카르노에에 가버렸다. 오트부의 모녀는 단순 명쾌한 것을 좋아하는 본능에서 퐁타방으로 갔다. 필립과 로스는 퐁텐블로 숲에 가기로 했다. 다행히도 첼리스 양이 모레에 대단히 좋은 호텔을 알고 있다고 했다. 거기라면 그림 그릴 소재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었고 파리에서도 가까웠다. 필립이나 로슨으로서는 차비까지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첼리스 양도 가까운 시일 안에 그리러 오겠다고 했다. 그래서 로슨은 이왕이면 밖에서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무렵 살롱에는 햇빛이 쏟아지는 정원에서 눈을 깜빡거리며 햇빛을 담뿍 받은 푸른 잎사귀가 얼굴에 반사된 그러한 초상화가 무척 많이 걸려 있었다. 클루튼에게도 같이 가자고 권해보았으나 그는 여름 한철은 혼자 지낸다는 것이었다. 그는 마침 세잔을 발견한 때였으므로 자꾸만 프로방스에 가고 싶어 했다. 무더운 햇빛의 하늘의 남빛이 마치 당장 땀방울이 되어 떨어질 듯이 깊은 하늘, 뽀얗게 먼지 덮인 넓은 길, 타느다란 햇볕으로 퇴색해버린 푸르스름한 지붕, 너무 더워서 잿빛으로 보이는 올리브나무 숲, 이런 것들을 그는 보고 싶은 것이었다. 두 사람이 드디어 떠나려는 전날 아침 수업이 끝나자 필립은 도구를 챙기면서 파니 플라이스에게 즐거운 듯 말했다. 우린 내일 떠나기로 했어요. 떠나다니? 어디로요? 재빠르게 그녀가 되물었다. 당신은 아무데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새 그녀의 표정은 흐려져 있었다. 여름 동안은 떠나기로 했어요. 당신은? 전 파리에 남아 있을 거예요. 당신도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요. 전 또 재미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잠깐 말을 끊더니 어깨를 흠칫 추슬러 보였다. 하지만 파리는 더워서 못 견딜 거예요. 당신의 건강에도 안 좋을 테고요. 저희 건강에 나쁘다니 제법 친절한 채 하시네요. 어쨌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당신은? 모레로요. 첼리스도 갈 작정이라던데 설마 함께 가는 건 아니겠죠? 로우슨과 함께 가는 거예요. 첼리스도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가기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녀가 나직한 신음을 냈다. 그달한 얼굴이 점점 시뻘개졌다. 어쩌면 추잡해요. 당신만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정말 당신 한 사람만은. 그 여자는 말이에요. 클루튼하고도 포티, 플라나간하고도 아니 저 늙은 푸아네하고도 관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 그 여자의 뒤를 봐주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여자가 이번엔 당신과 두 사람까지 구역질이 날 것 같아요. 무슨 그런 쓸데없는 말을. 그 여자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모두와 마치 남자친구처럼 교제하고 있어요. 그만두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내가 어디서 여름을 지내든 조금도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래도 전 무척 기대했다고요. 그녀는 숨을 삼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신에게 그렇게 떠날 만큼 돈이 있는 줄은 까맣게 몰랐군요. 모두 없어지게 될 테니까 그림과 그 밖에 여러 가지 구경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그러자 또다시 루드 첼리스의 일이 생각나자 그녀는 버럭 고함을 질렀다. 더러운 환양년, 입에 올리기도 더러워. 그는 실망한 마음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젊은 여자와의 연애 따위는 생각한 적도 없었다. 언제나 불굴하는데 너무나 마음을 썼으므로 여자 앞에 나서기만 하면 어색해지고 실수를 저지르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흥분하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사랑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었다. 눈앞에는 갈아입을 줄 모르는 갈색 옷에다
얼굴 위에까지 머리를 늘어뜨린 초췌하고 너절하게 거지없는 파니 프라이스가 서 있다. 게다가 그녀의 뺨에는 분노의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리고 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잔뜩 부은 채였다. 필립은 흘끗 문 쪽을 쳐다보았다. 누구라도 들어와서 적당히 이 자리를 얼버무려 주지는 않을까 본능적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이거 정말 미안하군요. 그는 말했다. 이제 보니 결국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군요. 받을 것은 모조리 받아들이고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으니까 말이에요. 당신이 아는 건 모두 내가 가르쳐 준 것 아니겠어요? 나 말고 당신을 돌봐주려고 한 사람이 또 있었나요? 이를테면 포안에만 해도 그렇죠. 그 선생이 어디 한 번이라도 당신을 거들떠보기라 했어요? 그리고 이 말만은 해둬야겠는데요. 당신은 여기서 천년만년 공부해보았자 틀렸어요. 당신에겐 재능이란 것이 없으니까. 창의성이란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저뿐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던걸요. 아무리 오래 살아봤댔자 화가 되기는 틀렸다고요. 하지만 그것도 당신이 알 바 아니죠. 그렇죠? 필립도 시뻘개져서 말했다. 어머나, 당신은 내가 화나서 그런 소리를 하는 줄 아나 보죠? 클러튼이든 로우슨이든 첼리스든 누구라도 닥치는 대로 물어보라니까요. 틀렸어요. 틀렸다니까요. 전혀 재능이란 게 없는걸요. 필립은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이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등 뒤에서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 돼요. 틀렸어요. 틀렸다니까요. 그 무렵의 모래는 퐁텐블로의 숲 변두리에 있는 길이 하나뿐인 옛 도시였다. 그리고 에퀴도르는 아직도 왕조시대의 낡아빠진 모습으로 남아있는 호텔이었고 굽이쳐 흐르는 로앙 강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첼리스 양은 그 강을 내려다보고 마침 그 오래된 다리 위문의 아름다운 경치 등을 바라보기에 좋은 조그만 테라스가 달린 방 하나를 빌려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저녁 식사가 끝나면 이 방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예술 이야기도 하면서 밤을 지새웠다. 조금 떨어진 곳에 좁은 운하가 한 줄기 강으로 흘러들고 있었고 그 운하의 양쪽으로 미루나무 가로수가 쭉 늘어서 있었다. 하루의 일이 끝나면 그들은 곧잘 이 둑을 거닐었다. 낮에는 종일토록 그림을 그렸다. 그들이 속한 세대의 청년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그림과 같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병적일 만큼 두려워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도시의 아름다움에는 더욱이 등을 돌리고 그네들이 경멸하던 아름답지 않은 것만을 주제로 골랐다. 시슬레도 모네도 이 미루나무 가로수가 있는 운하의 풍경을 그렸다. 무엇보다도 전형적인 이 프랑스풍의 풍경은 확실히 그들도 그려보고 싶었으나 이른바 그 틀에 박힌 아름다움이 두려워 애써 피하는 것이었다. 여자 그림이라면 무조건 경멸하는 노우선까지도 경탄할 만한 재능이 첼리스에게 있었지만 그녀는 새로 시작한 풍경화에선 특히 나무들의 꼭대기를 깡글리 잘라버림으로써 창투적인 그림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로우슨도 앞쪽에 크고 푸른 무늬에 초콜릿 광고를 배치함으로써 그 초콜릿 상자에 대한 혐오감을 강조하려는 매우 독특한 구상을 하고 있었다. 필립도 겨우 유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유화 재료를 썼을 때 그의 마음은 기쁨에 떨렸다. 아침에 로우슨과 함께 조그마한 물감통을 옆에 끼고 호텔을 나와서 그와 나란히 앉아 스케치판에 그림을 그렸다. 몹시 흡족한 것까지는 좋아서나 자신이 그리는 그림이 한낱 단순한 모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다. 결국 로우슨의 역량이 너무나도 강해서 로우슨의 눈을 통해서만 사물을 보는 꼴이었다. 로우슨은 매우 어두운 색조로 그림을 그렸다. 에메랄드빛 푸른 두 사람의 눈에는 마치 그 무칙칙한 비로드처럼 보였고 밝은 하늘은 그들의 붓을 통해 음울한 군청색이 되었다. 7월 한 달 내내 좋은 날씨가 이어졌다. 더위도 무척 심했다. 필립의 심장은 심한 더위에 지쳐서 맥이 풀려버렸다. 일은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았고 마음은 하늘의 구름처럼 솟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아침 낮에는 곧잘 운하편의 미루나무 그늘에서 보내곤 했는데 대여섯 술쯤 책을 읽은 다음엔 반시간쯤 몽상에 잠기는 형편이었다. 때로는 들그덕거리는 고물 자전거를 빌려다가 숲으로 가는 먼지길을 달려보기도 했다. 머릿속은 낭만적인 몽상으로 가득했다. 와토의 그림에서 금방 튀어나온 듯한 화려한 미인들이 저마다 잘생긴 미남들에게 즐겁게 보호를 받으면서 빈틈없이 들어선 커다란 수목 사이를 거닐고 있었다. 저마다 끝없이 즐거운 얘기들을 소곤거리면서 걸어왔는데 그러면서도 모두들 무언가 막연한 불안감에 쌓인 것 같이 보이기도 했다.
호텔에는 그들 말고 뚱뚱한 중년의 프랑스 여인이 묵고 있을 뿐이었다. 걸걸하고 난잡한 웃음소리를 내는 여인으로 이른바 하벌레의 작품에 나오는 여자 같았다. 낮에는 강가에서 좀처럼 물리지도 않는 고기를 잡는다고 끈기 있게 낚싯줄을 들이우고 있었다. 필립은 그녀에게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그녀가 그 시절엔 와렌 부인은 사창가의 포주로 이런 여인을 주인공으로 한 버나드 쇼의 희곡, 그 와렌 부인의 직업이 그 당시 유행했다고 하네요. 그러는 사이에 그녀가 그 시절엔 와렌 부인을 통해 벼랑간 유명해진 바로 그런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던 여인임을 이내 짐작할 수 있었다. 지금은 꽤 많은 재산을 모아서 이렇게 조용한 부르주아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끔 필립에게 지독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포주였다, 그죠? 뭐니 해도 셰베아에 가보아야 해요. 약간 엉터리 영어로 그녀는 이야기했다.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인들은 그곳에 가야만 있을 테니까. 말을 하면서도 계속 난잡한 눈짓을 하고는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리곤 했다. 군턱이 져서 턱이 셋이나 되고 불룩하게 커다란 배가 소리도 없이 웃음을 따라 흔들거렸다. 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려 밤에는 거의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더위는 마치 어떤 물체이거나 한 것처럼 나무 그늘을 어슬렁거리며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별이 총총한 밤하늘 밑을 떠나기가 싫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언제까지나 첼리스 양의 방 테라스에 묵묵히 바위처럼 앉아 있었다. 이제는 짓거리기도 지쳐버려 다만 얼건히 취한 듯 정막 속에 잠겨 있는 것이었다. 꼼짝도 하지 않고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교회의 종소리가 1시를 알리고 2시를 알리고 때로는 3시를 알릴 때야 비로소 침실로 갔다. 벼랑간 필립은 로슨과 첼리스가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그를 보는 눈길, 또 그가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아챘고 실제로 그들과 함께 있노라면 공기 그 자체까지도 묘하게 숨막힐 듯 그들을 둘러싸고 전기 같은 것까지 흘러나오듯이 느껴졌다. 충격이라고 해도 될 만한 사실이었다. 필립은 첼리스 양을 퍽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었고 그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 이상 깊은 관계로 진행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차를 준비해 숲으로 갔다. 마침 알맞게 우거진 빈터에 오자 첼리스 양은 목가적인 취미에서였는지 갑자기 구두도 양말도 모두 벗어버리겠다고 말했다. 과연 재미있는 착상임에는 틀림없었지만 꼴사납게도 그녀의 발은 약간 큰 듯 했고 더욱이 두 발의 셋째 발가락에는 커다란 목까지 박혀 있었다. 필립은 어쩐지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 그러나 그녀의 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 큰 눈, 올리브빛 살결은 무척 부드러운 데다 여자다운 광채를 띄었다. 지금까지 그녀가 이렇게 매혹적인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니 자신도 꽤 멍청하다고 생각되었다. 더욱이 눈앞에 이렇게 좋은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자신에게 그녀가 가벼운 경멸까지 느끼는 듯 했고 또 로우슨은 로우슨대로 제법 우울감 따위를 과시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로우슨이 부러웠고 그가 아니라 그의 연애에 질투마저 느꼈다. 자기도 로우슨과 같은 처지가 되어 로우슨과 같은 기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다. 이대로 유쾌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게 지나버리면 여자가 모조리 자기를 그냥 스쳐가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몸도 마음도 격정의 포로가 되어보고 싶었다. 억새 물결에 발이 휩쓸려서 어딘지도 모르고 다만 흘러가는 몸이 되어보고 싶었다. 비로소 첼리스 양과 로슨이 자기와는 좀 다른 사람처럼 생각되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불안해지고 흔들렸다. 그는 자기 자신이 더할 수 없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인생은 결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성씹지 않았고 자신은 무언가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참 글도 잘 쓰네. 그 뚱뚱한 프랑스 여자는 이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아주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필립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 도대체 당신에겐 좋은 여자가 없나요? 사내의 정욕으로 살찌운 여자답게 그녀는 너그러운 웃음을 띠면서 말했다. 아직 없습니다. 필립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대답했다. 그렇다면 왜 만나지 않죠? 당신 나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베를렌의 시집을 끼고 밖으로 나갔다. 흥분했으므로 읽으려 해도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다. 그는 플라나간에서 배워서 어쩌다 한 번씩 드나들었던 매춘부와의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남몰래 찾아가던 막다른 골목 안의 집, 위트레허트, 네덜란드 남서부에 있는 도시,
위트레흐트 벨벳천을 두른 응접실, 짙은 화장을 한 직업적인 매춘부의 교태,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그는 풀밭에 들어누워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나운 맹수처럼 마음껏 팔다리를 쭉 뻗쳤다. 잔물결 치는 강물이며 미풍에 흔들리는 미루나무, 높디 높은 푸른 하늘, 이 모든 것이 못 견디게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지금 정말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뜻한 입술의 감촉이 그의 입술에 닿고 부드러운 손길이 살그머니 목덜미 주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마치 꿈결처럼 느꼈다. 그는 첼리스 양에게 안겨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검은 눈을 그리고 그 고운 살결을 생각해 보았다.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의 모험을 함부로 놓쳐버렸다고 생각하자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로우슨이 한 일이라면 어째서 자기는 해서는 안 되겠는가? 그러나 그러한 감정도 결국은 그녀가 눈앞에 없을 때, 이를테면 한밤중 말똥말똥 눈이 맑아져서 잠을 못 이룰 때라든가 운하가에서 하는 일 없이 꿈을 뒤쫓는다거나 그러한 때뿐이었다. 일단 그녀와 마주 앉게 되면 그러한 마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를 껴안아보고 싶다거나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거니와 그녀에게 키스를 하는 장면 같은 건 떠올릴 수조차 없는 무감각한 심정이 되곤 했다. 참으로 이상야릇한 노릇이었다. 떨어져 있으면 아름답게 생각되고 다만 크고 서글서글한 눈, 하얗게 떠오르는 흰 크림빛 얼굴만이 눈앞에 떠올라서나 막상 만나보면 판판한 가슴이며 살짝 벌레먹은 이 따위만이 눈에 띄는 것이었다. 벌레먹은 이 따위만이 눈에 띄는 것이었다. 발가락의 못도 잊히지 않았다. 자신도 알 수 없는 신기한 일이었다. 도대체 자기라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가 없을 때만 연애하고 괜찮은 기회가 닥쳐오면 그렇잖아도 미운 점을 더 믿게 느끼는 그런 기형적인 사물 관찰법 때문에 결코 즐길 수 없는 인간은 아닐까. 이윽고 날씨의 변화가 긴 여름이 끝난 것을 뚜렷하게 알렸으므로 모두가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나 그는 그다지 서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47장이 끝났습니다. 48장. 필립이 아미트라노에 다시 나가보니 파니 프라이스는 이미 거기에 없었다. 자기 로커의 열쇠도 도로 반환해 버렸다고 했다. 오트 부인에게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 물었더니 그녀는 다만 어깨를 움츠릴 뿐 아마 영국으로 건너가 버렸을 것이라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필립은 저기 마음이 놓였다. 그녀의 괴팍한 성미 때문에 무던히도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다. 더구나 그녀는 그의 그림에 대해서 충고하는 것이라고 우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르친 대로 따르지 않으면 모욕했다며 노발대발하지 않았는가. 그도 언제까지나 처음처럼 재주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걸 그녀는 도무지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지금은 유화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온 정신을 거기에 쏟았다. 내년에는 살롱에 출품할 만한 착실한 작품도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로우스는 첼리스 양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다. 무척이나 그리기 좋은 여자이므로 지금까지 그녀의 매력에 희생이 되어 온 많은 청년은 모두 그녀의 초상화를 남겼다. 타고난 게으른 성품과 그림 같은 포즈를 취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성미여서 모델로서는 거의 흠잡을 데 없이 알맞은 여자였다. 더군다나 때로는 유익한 비평을 할 수 있을 만한 예술적 지식도 갖추고 있었다. 예술에 대한 그녀의 정열은 오로지 예술가의 생활을 하고 싶다는 데 쏠렸으므로 자기의 작품 생활을 어느 정도 소홀히 하는 것쯤엔 태연했다. 아틀리에 안의 훈훈한 온기, 함부로 마냥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그녀는 너무나 좋았던 것이다. 그리고 나직하면서도 즐거운 목소리로 예술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의 예술을 이야기했다. 그녀에게는 이 두 가지 사랑이 그다지 뚜렷이 구별되진 않았던 것이다. 로우스는 며칠씩이나 계속해서 나중엔 제대로 서지도 못할 만큼 정력을 쏟아가며 그림을 그리더니 무슨 생각에서인지 벼랑간 캔버스를 뭉개버리고 말았다. 모델이 루드 첼리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 기진맥진해 버렸을 것이다. 마침내 그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이르고 만 것이었다. 그가 말했다. 이렇게 되면 새 캔버스에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그리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야. 마침 필립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첼리스 양이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당신은 왜 안 그리세요? 로슨 씨의 그림을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연인들을 부를 때 을의 성을 부르는 것이 바로 첼리스 양의 매력이었다.
로우슨만 괜찮다면 저도 한번 멋있게 그려보고 싶은데요. 괜찮아. 내 걱정은 마라. 그가 초상화를 그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런 만큼 속으로 은근히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한편 얼마쯤은 긍지에 차 그리기 시작했다. 로우슨 옆에 자리를 잡고서 그가 그리는 것을 보아가면서 그려나갔다. 로우슨이 보여주는 그림도 꽤 도움이 되었지만 그와 첼리스 양의 충분한 충고도 큰 힘이 되었다. 로우슨은 겨우 그림을 완성하자 클러튼을 초청해서 비평을 부탁했다. 클러튼은 막 파리에 돌아온 참이었다. 마드리드에 있는 벨라스케스가 보고 싶어 프로방스에서 에스파냐로 건너갔었고 거기서 또 톨레도까지 갔었다. 톨레도에 석 달 정도 머물면서 젊은 친구들에게는 처음 듣는 이름을 알아가지고 돌아왔다. 바로 엘 그레코란 이름의 화가로 그 그림은 톨레도에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 같았으나 그는 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들려주었다. 그 화가라면 나도 이미 알아. 말하자면 오래된 화가지. 취할 점을 말한다면 근대인 못지않게 졸렬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일걸? 로우슨이 말했다. 클러튼은 입을 굳게 다물고 대꾸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입 언저리에 자뭇 빈정대는 표정을 띠면서 잠자코 로우슨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에스파냐에서 가져온 작품을 보여주시겠어요? 필립이 청했다. 에스파냐에선 한 장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지. 눈코 뜰새 없이 바빴거든. 그럼 뭘 하고 지냈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지. 나는 이제 인상파하고는 작별을 해야겠어. 앞으로 5, 6년만 지나보라고. 빈약하고 피상적이어서 보잘것없는 작품이 되고 말 거야.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깨끗이 청산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해. 돌아오자마자 여태까지의 작품을 모두 찢어버리고 말았거든. 지금 내 아틀리에엔 이젤, 물감, 그 밖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캔버스가 대여섯 장 있을 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아직 몰라. 하고 싶은 일이 이제 겨우 막연하게 생각나기 시작했을 뿐인걸. 들릴까 말까 하는 작은 소리에 온몸의 신경을 다 쏟아가며 귀를 기울인 듯 띄엄띄엄 가끔가다 한마디씩 말하는 폼이 매우 이상 야릇했다. 자신도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둠 속에서 나갈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무엇인가 신비한 힘이 그의 속에 있는 것 같았다. 로우스는 부탁은 했지만 그의 비평이 두려워졌다. 그래서 그가 들을 것으로 예상되는 클러튼의 비난을 경멸해 버린다는 이른바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서 적당히 체면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클러튼에게 칭찬을 받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는 것쯤도 잘 알고 있었다. 클러튼은 한참 동안 말없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눈길을 돌려서 마침 이젤에 얹혀있던 필립의 그림을 흘끗 보더니 물었다. 이건 또 뭐지? 저도 초상화를 한 장 그려봤죠. 여전히 원숭이 흉내로구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금 로우슨의 캔버스 쪽을 보았다. 필립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어때? 로우슨이 참다 못해 물었다. 모델 위치는 썩 잘 잡았어. 그림도 이만하면 잘 됐는걸. 색조는 이래도 괜찮을까? 괜찮은데. 로우슨은 기쁜 듯이 미소 지었다. 그는 마치 물에 빠진 강아지처럼 옷 속에서 들들 떨고 있었다. 자네 마음에 들었다니 기쁘기 한이 없군. 내 마음에 들다니 천만에. 이건 참으로 형편없는 그림이라고 생각해. 순간 로우슨의 얼굴이 대뜸 어두워졌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참 동안 클러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뜻일까?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클러튼이라는 사나이는 원래 말재주가 없어서 말을 할 때는 무척 힘이 들어 보였다. 그의 말은 조리 없이 뒤죽박죽되기 일쑤고 자주 끊어졌으며 장황했다. 그러나 필립은 그의 두서없는 말 가운데서 언제나 주제가 되는 문구는 잘 알았다. 본디 독설하고는 전혀 하지 않는 클러튼이므로 야간 그 문구도 처음에는 크론쇼로부터 들었을 것이 뻔했다. 들었을 때에는 이렇다 할 감명도 없이 다만 기억에 남았을 뿐이나 그것이 나중에야 벼랑간 어떤 새로운 계시처럼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뛰어난 화가에게는 두 가지 커다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인간의 형태를 그리는 일이요, 또 하나는 인간의 영혼이 지향하는 바를 그리는 것이다. 그러나 인상파는 지나치게 다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따낸 훌륭하게 인간을 그린다. 그러나 영혼이 지향하는 바에 관해서는 18세기 영국 초상화가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고 거의 무관심하다. 그러면 문학이 되는 거야? 로우슨이 말창진을 했다.
나는 만해처럼 인간을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영혼의 지향하는 바라니 뭐 말라 죽은 이야기야? 하기야 자네가 만해 특유의 특징으로 그를 능가할 수만 있다면야 그것도 좋겠지. 하지만 자네로선 발밑에도 못 따라갈 것 같군 그래? 이보라고. 엊그제의 음식만 먹고 영양을 섭취하길 바라나? 가보면 땅바닥은 이미 바싹 말라 붙어버렸을 터이니 한번 물러나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는 거지. 초상화라는 것에서 아직도 내가 몰랐던 그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도 바로 엘 그레코의 그림을 보았을 때였지. 그렇다면 러스킨으로 되돌아가는 꼴밖에 더 되나? 노우슨이 외쳤다. 당치도 않은 말이야. 이봐, 그가 주창한 것은 도덕이니 율리니 하는 것이었어. 도덕이라니 뭐 말라 빠진 거야. 낡아 빠진 윤리고 뭐고 간에 그런 설교는 문제도 되지 않아. 문제는 정열과 감정인 거야. 인간과 그 영혼의 끈질긴 지향. 이런 것들을 인류 초상 화가들은 모두 그리고 있어. 렘브란트를 봐. 엘 그레코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아? 다만 이류 화가들만이 인간만을 그릴 뿐이야. 골짜기에 은방울 꽂은 향기가 없더라도 아름답겠지만 향기가 있다면 한층 더 아름답겠지. 저 그림을 보라고. 로우슨의 그림을 가르치면서 그가 말을 이었다. 과연 잘 그려졌고 모델도 올바르게 잡았어. 그러나 상투적인 수법에 지나지 않거든. 말하자면 이가 들끓는 게으른 여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려야 한다는 소리야. 정확성, 그것도 물론 중요해. 그런데 엘 그레코는 8피트나 되는 사람을 그리지. 그렇게 그려야만 나오는 그 무엇인가를 그는 표현하려는 거야. 채, 엘 그레코가 다 뭐란 말이야? 노선이 대꾸했다. 작품을 보고 싶어도 한폭 얻어볼 수 없는 그런 화가를 자꾸만 듣기 싫게 말했댔자 의미가 없는걸. 클루턴은 어깨를 움츠려 보이면서 잠자코 담배를 피우다가 이내 돌아가 버렸다. 로슨과 필립은 서로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그가 하는 말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 필립이 넌지시 입을 열었다. 로슨은 시무룩하게 환한 얼굴로 자기의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관찰한 그대로를 그리지 않고서 어떻게 영혼의 지향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이 무렵 필립에게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그 주의 모델을 선발하므로 많은 모델 후보자가 학교에 모여들었다. 어느 월요일 분명히 직업적인 모델은 아닌 것 같은 청년이 뽑혔다. 필립은 그 청년의 태도를 보자 마음이 끌렸다. 모델대에 올라서자 그는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우뚝 서서 주먹을 꽉 쥔 채 머리는 늠름하게 쳐들고 앞을 바라보았다. 그 자세가 그의 멋진 모습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몸 어디에서도 지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근육이라는 근육은 무쇠처럼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보기 좋은 머리를 짧게 깎아 올리고 턱에는 짧은 수염을 기르고 크고 검은 눈 위로 눈썹이 짙었다. 같은 포즈를 조금도 필요한 기색 없이 여러 시간째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태도에는 부끄러움과 굳은 결의의 두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격렬한 정력적인 풍모가 갑자기 필립의 낭만적인 상상력을 자극했다. 일이 끝나고 옷을 입자마자 그는 남루한 옷을 걸친 왕처럼 보였다. 그는 전혀 말이 없었다. 하루 이틀 지나자 오토 부인이 말하길 그는 에스파냐 사람이고 모델로 서기는 이분이 처음이라는 것이었다. 아마 밥도 먹을 수 없이 꽤 곤란한 모양이죠. 하지만 그 옷을 보셨어요? 아주 단정하던데요. 필립이 말했다. 마침 그때 같은 아미트라노에 다니고 있던 미국인 포트가 필립에게 자기가 2달 이탈리아에 다녀올 동안 자신의 아틀리에를 쓰지 않겠느냐고 했다. 필립은 기뻐했다. 로우슨의 위압적인 충고에 적잖이 실망을 느끼던 탓에 될 수 있으면 따로 혼자 있고 싶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일주일이 끝나자 그는 모델에게로 가서 그림을 다 못 그렸다는 구실로 언젠가 그의 아틀리에에 와서 모델이 되어주지 않겠느냐고 부탁해 보았다. 저는 직업적인 모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주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그 에스파냐 사람이 대답했다. 그럼 어쨌든 와서 저와 함께 점심이나 들면서 이야기나 하시죠. 필립이 말했다. 상대가 그래도 망설이는 눈치를 보이자 웃으면서 덧붙였다. 점심을 함께 먹는 것쯤이야 상관없어질 텐데요. 어깨를 으쓱하고 움츠려 보이면서 청년은 성낙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밀크홀로 갔다. 그 에스파냐 사람은 유창해서나 알아듣기 힘든 프랑스어로 말했다. 필립은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는 본디 작가였다고 했다. 소설 공부를 하려고 파리에 왔는지 지금은 별로 미친이 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고 닥치는 대로 해서 끼니를 잇는 실정이었다.
에스파냐의 개인 교수도 했고 주로 사무용 서류였지만 번역 일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엔 거의 훌륭한 육체까지 팔아서 돈을 만들 수밖에 없을 만큼 쪼들리고 있었다. 모델은 수입이 나쁘지 않았다. 한 주 동안 번 돈으로 다음 주 2주일은 넉넉히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필립은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듣고 있었는데 그는 하루에 2프랑만 있으면 넉넉히 생활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팔아서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데는 굴욕을 느껴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모델이란 직업은 굶주린다는 구실이라도 없는 한 용납할 수 없는 타락이라고도 그는 말했다. 필립은 그의 몸 전체가 아니라 다만 얼굴만이 필요한 것이었다. 내년 미술 전시회에 내놓을 작품으로 그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고 필립은 설명했다. 왜 하필 나를 그리고 싶어 하는 거죠? 에스파냐 사람은 따졌다. 필립은 그의 얼굴에 흥미를 느꼈고 틀림없이 좋은 초상화가 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난 시간이 없습니다. 단 1분이라도 글 쓰는 시간을 빼앗기기가 아까운 겁니다. 하지만 오후 한때만이면 됩니다. 아침엔 학교에서 그리니까요. 아무튼 법률 문서를 번역하는 것보다는 내 모델이 되어주는 편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되는데요. 옛날 라틴 구역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이 사이좋게 함께 생활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득한 옛날 일이고 지금은 국적이 다른 사람들은 마치 동양의 도시처럼 제각기 따로따로 살고 있었다. 줄리앙 미술학교에서도 보자르에서도 외국인들과 친숙하게 지내는 프랑스 학생은 본국인들로부터 냉담한 눈초리를 받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파리에 살면서도 영국인의 몸으로 파리 시민에 대해 매우 표면적인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알기란 무척 힘들었다. 사실 파리에 5년씩이나 살아왔다는 회화과 학생들 대부분도 기껏해야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데 필요할 정도의 프랑스어 밖에는 하지 못했다. 런던의 사우스 켄싱턴에서 일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영국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었다. 남달리 낭만을 좋아하는 필립은 이 에스파냐 사람과의 만남을 환영했다. 싫다는 것을 온갖 설득력을 다 동원해서 겨우 승낙을 받아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 에스파냐 청년은 드디어 말했다. 모델은 되어드리겠지만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자진해서 모델이 된 것으로 하죠. 필립은 돈을 받으라고 열심히 권해봤지만 그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오기로 결정지었다. 그는 필립에게 미켈라 주리아라고 박힌 명함 한 장을 주었다. 미겔은 날짜를 정해놓고 모델로 오게 되었다. 그는 돈을 받는 것은 거절했지만 이따금씩 필립에게서 50프랑씩 빌려갔다. 이렇게 되고 보니 필립으로서는 오히려 정식으로 주는 모델료보다 더 비싸게 들었지만 상대 청년에게는 타락된 돈벌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만족감을 주었다. 필립은 그의 국적인 에스파냐가라는 개념으로 그를 멋대로 로맨스의 대표자라고 미리 단정하고는 세비야에 대해서, 그라나다에 대해서 혹은 벨라스케스와 칼데론에 대해서 줄기차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미겔로서는 조국에 대한 칭찬이 견딜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에스파냐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에게는 프랑스만이 지성인을 위한 나라요. 파리야말로 세계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에스파냐는 멸망했어요. 작가도 없고 예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는 외쳤다. 에스파냐 민족 특유의 더 높은 억양과 과장된 듯한 화술로 그는 조금씩 자신의 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설을 써서 이름을 날려보려 한다고 했다. 또 졸라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앞으로 쓸 소설의 무대를 파리에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줄거리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필립에게는 미숙하기 그지없었고 그저 유치하게 들리기만 했다. 그 중에서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잡스러움을 두고 그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외쳤지만 그것은 다만 쓸데없는 에피소드에 불과한 얘기를 한청절 두드러지게 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지난 2년 동안 거의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빈곤을 견뎌냈고 그를 파리로 유혹한 인생의 향락조차 거부한 채 살았다. 예술을 위한 단 한 가지 신념만으로 정신을 쏟는다면 무엇이고 안 되겠느냐 하는 결심만은 대단했다. 그 노력은 참으로 영웅적이었다. 하지만 어째서 에스파냐를 무대로 해서 쓰지 않죠? 그 편이 훨씬 재미있을 테고 또 당신은 그 생활 자체를 잘 알잖아요. 필립이 외쳤다. 아니요. 파리만이 소설을 쓸 가치가 있어요. 파리는 곧 인생이니까.
하루는 그가 원고 일부를 가져왔는데 형편없는 프랑스로 쓰인 데다가 번역하는 동안에 완전히 흥분해 버린 탓에 필립은 그 내용을 거의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아무튼 그에게 몇 구절을 읽어주기도 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엉터리 작품이었다. 필립은 매우 난처해져서 그리던 그림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 넓은 앞이마도 그 속은 텅 빈 샘이었다. 불타는 저 눈도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하고도 낡은 것밖에는 보지 않는 눈이다. 필립은 자신의 그림에 만족하지 않았다. 모델 시간이 끝나면 언제나 자기가 애써 그린 그림을 지워버렸다. 영혼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그 자체가 이토록 심한 모순 덩어리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는 미겔이 좋았다. 그의 이 장대한 고투도 오로지 헛된 것인가 생각하면 고통스러웠다. 다만 재능만을 제외한다면 그는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갖춘 셈이었다. 필립은 다시 한번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 조금이라도 장래성이 있을까? 아니면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뿐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굳게 믿고 나가는 확실한 의지만으로는 어떻게도 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자신도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는 불현듯 파니 프라이스를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무수할 만큼 자신감이 있었고 의지력 또한 엄청났다. 나는 나 자신이 정말로 그림의 소질이 없다는 것을 아는 날에는 깨끗이 붓을 꺾어버리겠어요. 시시한 이류 화가가 되어보았자 소용이 없으니까요. 필립이 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그가 막 밖으로 나가려 할 때 관리인이 편지가 와 있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편지라면 루이자 큰어머니가 가끔 헤이워드에게서 올 뿐이었다. 그러나 이 편지의 글씨체는 분명 낯설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적혀 있었다. 이 편지를 받는 대로 꼭 좀 와주세요. 더 참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꼭 와주세요. 딴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댄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저의 소유물은 모두 당신에게 드리겠어요. 파니 프라이스. 추신. 지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필립은 갑자기 불안으로 가슴이 꽉 찼다. 그 길로 곧장 서둘러서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파리에 남아 있었다는 것마저도 너무나 뜻밖이었다. 벌써 몇 달이나 서로 만나지 못했고 아득한 옛날에 영국으로 돌아가 버린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집에 닿자마자 우선 관리인에게 그녀가 집에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아마 방에 있을 테지요. 요 며칠 동안 전혀 밖에 나가는 것을 못 봤으니까요. 필립은 재빨리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보았다. 문은 잠겨 있었고 들여다보니 열쇠 구멍에 열쇠가 꽂힌 채였다. 혹시 쓸데없는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그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다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서 관리인에게 그녀가 틀림없이 방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편지를 받아보았는데 아무래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기분이 언짢아서 들은 채 만취하던 관리인도 이 말을 듣고는 몹시 놀랐다. 그렇다고 자기 혼자서 주거 침입의 책임을 질 수는 없으니까 경관을 부르러 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에 갔다가 자물쇠 직공 한 사람을 데리고 돌아왔다. 알고 보니 프라이스 양은 석 달치 방세도 아직 내지 않았으며 이 건물의 오랜 전통으로서 새해에 관리인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주는 것도 그녀에게선 강간무소식이라는 것이었다. 네 사람이 함께 계단을 올라가서 다시 한번 노크해 보았다.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열쇠 직공이 자물쇠를 열자 겨우 모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순간 필립은 으악 비명을 지르고 본능적으로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불행한 그 여자는 목을 매달고 축 늘어져 있었다. 이 방의 전 주인이 침대 커튼을 달리고 박아놓은 천장의 못에 끈을 매달고 일부러 조그마한 자기의 침대를 치워놓고는 의자 위에 서서 목을 맨 모양이었다. 의자는 마룻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넷이서 끈을 잡고 시체를 내려놓았다.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